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가 늦었지?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모든 게 다 엄마 잘못이야.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눔입니다. 이번 사연은 은퇴 후 해외에서 노후를 보내던 어느 노부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겪은 사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바루의 아침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평생 사업을 하며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는 바닷바람이나 쐬며 조용히 늙어가자고 결심했던 거예요. 저희는 은퇴 후에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재산만 두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해 줬어요. 아들이 저희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넘겨줬죠. 저희는 저희들 명의의 연금이나 이자들은 한국의 은행에 저축을 하고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저희의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아들은 회사의 수익 중에 일부를 저희에게 보내주었어요. 매달 25일이 되면 한국에 있는 아들 계좌에서 생활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송금도 없고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깜빡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답니다. 우리의 평온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요. 여보, 이상해요.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은행 어플을 보여드렸어요. 남편은 안경을 고쳐 쓰고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답니다. 응, 이번 달만 늦은 건가? 아니에요. 지난달 말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전화도 문자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실 우리 아들은 원래 연락이 뜸한 편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그랬죠. 며느리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거든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미안한데 우리 집 좀 한번 가봐줄 수 있어? 순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답니다. 언니 집에 아무도 없어. 대문에 잠금 장치까지 돼 있고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고 뭔가 이상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희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있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답니다. 할머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그는 카페에서 알바는 말레이시아 청년이 아담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그의 한국어 실력은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해요. 저희는 평소에 카페를 자주 찾았었고 그래서 아담과는 친하게 지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줘요. 그래야지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아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과 연락이 안 되고 송금도 끊겼고 집도 비어 있다는 정도만요. 아담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 일단 한국에 가시기 전에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준비요. 네.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아담이 잠시 멈췄어요. 혹시 두 분께서 아드님께 재산을 많이 물려주셨나요? 남편과 저는 놀라서 서로를 봤어요. 제 아버지가 상속 분쟁을 많이 다뤄봤어요. 특히 부모가 해외에 계실 때 본국에 있는 자녀가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를요. 한국 사람들도 은퇴 후 해외로 많이 가시잖아요. 아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안 좋게 끝났어요.
부모님들이 늦게 알아차리셨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도 그런 건가?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어떻게요? 제 아버지가 싱가포르에서 변호사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 여쭤볼까요? 그리고 저도 법대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여기는 아버지 피해서 잠시. 아담을 말의 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학생이라 실무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케이스를 다뤄보면 저한테도 공부가 되거든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담을 봤어요. 젊고 열정적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어요. 좋아요. 도와주세요. 아담에게 조사를 부탁하고 저희는 급하게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한국으로 갔어요. 추후에 알게 되었지만 아담은 학교 성적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고 말레이시아에 도망왔던 거였어요. 저희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와 화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린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 아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두 분 한국에 도착하시면 이것들을 꼭 하세요. 첫째,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으세요. 둘째, 우편물을 모두 보관하세요. 셋째,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출력하세요.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을 때 저는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정원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게 대체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어요. 현관문 앞에는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 압류 통지서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우리 집이 압류됐어요. 저희는 우편물을 챙겨서 근처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도환이었어요. 그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세무 문제로 자주 상담했던 전 국세청 조사관이었어요. 남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죠. 형님, 한국 들어오셨어요. 형님이 부탁하셨던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 통화가 끝났을 때 남편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들 명의로 된 예금 계좌들이 텅 비어 있고 남편이 평생 일궈온 회사 지분도 어느새 타인 명의로 넘어가 있다고요. 여보, 우리가 아들한테 다 물려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남편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게 다 며느리 짓이라네. 뭐라고요? 모든 게 며느리가 한 짓이래.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저녁 김도환 씨는 저희를 직접 찾아왔어요. 그는 두툼한 파일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형님, 형수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조카가 작년 5월에 교통사고로 죽은 것으로 나와요. 조사 과정에서 조카의 건강보험이 상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았더니 사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아무도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요? 며느리는 뭐 했어요? 며느리분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조카 휴대폰도 며느리분께 있는 것 같고 장례식도 지인 몇 명만 부른 채 극비리에 치렀습니다. 김도환 씨가 서류를 펼쳤어요. 사망신고도 한 달 뒤에 했고요. 회사 처분도 2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조카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죽은 걸 알면서도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1년 전에. 우리는 조바루에서 바닷바람 쐬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뭘 한 거예요? 김도환 씨가 파일을 펼쳤어요. 형님께서 아드님 명의로 넘기신 재산들 기억하시죠? 그래. 회사 지분 60%, 강남 아파트 2채, 용인 땅, 그리고 예금 8억. 전부 처분됐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분이 상속인 자격으로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은 매각했고 회사 지분은 헐값에 넘겼고 예금은 체계적으로 인출해서 여러 계좌로 분산시켰습니다. 김도환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법적으로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네, 형수님. 형님 댁 손자분이 없으시니 배우자인 며느리분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직계 존속이시니 공동 상속인이긴 하지만 이미 재산이 아드님 명의였기 때문에 며느리분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은퇴하면서 미리 아들한테 다 넘겨놨던 게 화근이었어요. 김도환 씨가 돌아가고 남편은 아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오랜 시간 아담과 통화를 한 후 저에게 말했어요. 아담이 말하기를 의도적으로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왜 알리지 않았는지 꼭 알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상속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상속법으로는 직계 존속인 부모님도 공동 상속인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즉 민법상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은 공동 상속인이라는 거였죠. 며느리가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저희에게 상속회복 청구와 의도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전화기만 보다가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밤새 나오지 않았어요. 저 역시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아침에 본 남편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냉수 한 잔을 마시더니 옛 동료들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남편이 30년 전 거래했던 철강업체 사장에게였답니다. 최 사장님, 저 박민수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 박 사장님. 무슨 염치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찾을 땐 연락도 없으시더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빌려가신 돈 갚으셔야죠.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남편은 최 사장님과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남편은 연신 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 며느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박 사장님 이름 팔아서 저한테 4천만 원 빌려갔어요. 시아버님 사업 확장하시는데 급하게 필요하시다고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고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가 우리 재산만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명예까지 팔아서 돈을 끌어모았던 거예요. 남편은 최 사장님에게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해 줬어요. 최 사장님,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저는 사정도 모르고 화부터 냈습니다. 저도 박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여보, 이 여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의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전직 경찰서장 박철수 씨, 남편 회사에서 20년을 함께한 회계팀장 정민수 씨,
그리고 퇴직한 검사 이준호 씨. 이들은 공식적인 수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언은 해줄 수 있었답니다. 형님, 제 후배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 예전 팀원 중에 금융감독원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불법 자금 추적 전문가죠. 박철수 씨가 덧붙였어요. 제가 조카님 회사 장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정민수 씨도 나섰어요. 이들은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연락해 정보를 얻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정민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형님, 조카님 회사 장부에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어요. 일단 이것 좀 보세요. 사고 6개월 전부터 회사 자금이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해외 투자. 명목은 그렇지만 실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능력 밖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때 김도환 씨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수탁이죠. 국세청 국제조세과에 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아닙니다, 형님. 탈세 혐의가 명확하면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어요. 공익제보 형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틀 후 김도환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국세청이 움직이기로 했어요. 며느리 분명히 해외 계좌 여러 개가 적발됐어요. 정말이야. 싱가포르에 3개, 홍콩에 2개 총 32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하지만 형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도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계좌들 중 하나가 강민석이라는 남자와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강민석. 그게 누군데? 지금 조사 중입니다. 며느리분과 연결고리를 찾고 있어요. 사실 며느리의 해외 계좌를 찾아낸 건 국세청이었지만 그 단서를 제공한 건 아담이었어요. 남편의 지인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던 어느 날 아담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뭔가 찾았어요. 뭘 찾았는데? 며느리분 SNS 계정이요. 비공개 계정인데 제가 추적했어요. 어떻게? 며느리분 친구 중 한 명이 공개 계정이었어요. 그 사람 게시물에 며느리분이 태그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담이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앞에서 찍은 사진, 홍콩 빅토리아 하버 야경 사진, 이 사진들 날짜 보세요. 작년 6월, 7월, 9월. 며느리분이 해외를 자주 다녔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남편이 김도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환 씨, 이거 좀 봐주세요. 김도환 씨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형님, 이거 싱가포르랑 홍콩이네요. 남편은 지인들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그렇게 해서 며느리의 해외 계좌 32억이 발견된 거였어요. 아담의 SNS 추적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단서였어요. 아담 덕분에 며느리의 횡령을 찾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담에게 더 이상은 저희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사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었고 아담에게 우리들의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박철수 씨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찾아왔어요. 형님, 강민석이라는 자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 자,
전과 3범입니다. 사기 2건, 횡령 1건. 그런 자가 우리 며느리와 무슨 관계지? 그게 제 후배가 며느리분 주변을 조사했는데요. 박철수 씨가 다른 사진들을 펼쳤어요. CCTV 캡처 화면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조카님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찍힌 겁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강민석이 함께 있었어요.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차 안에서. 이 자식들이 남편의 주먹이 떨렸어요. 더 있습니다, 형님. 제 후배가 며느리분 통신 기록을 추적했는데요. 박철수 씨가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조카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통화가 끊겼다가 사고 직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요.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형님, 제 검찰 후배한테 조카님 사고 기록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준호 씨는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 사고가 석연치 않습니다. 어떤 점이? 일단 조카님은 음주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제로고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그런데 차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그럼 졸음운전? 그것도 아닙니다. 사고 직전 블랙박스를 보면 조카님이 갑자기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준호 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브레이크 자국이 비정상적으로 짧습니다. 보통 이 속도에서 급제동하면 15m는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3m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차를 조작했다는 거야?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후배가 추가로 조사한 게 있어요. 이준호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고 일주일 전 조카님이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대요. 그 정비소는 썬모터스라는 곳인데 사장 이름이 윤상철입니다. 박철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이 윤상철이라는 자 강민석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우연일 리가 없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형님, 이건 1년이나 지난 사고입니다. 차량도 이미 폐차됐고 물증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 있습니다. 이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상철을 압박하는 겁니다. 전과가 있는 놈이에요. 제 검찰 후배가 정비소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압박하면 입을 열 겁니다.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국세청이 썬모터스를 세무조사했고 경찰이 윤상철을 소환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준호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윤상철이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조카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게 맞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검찰청으로 갔어요. 이준호 씨의 후배인 김재영 검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정말 자백했나요? 네, 진술서가 여기 있습니다. 김재영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윤상철 진술서는 이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강민석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중순경 강민석이 정비소로 찾아와 차 한 대 선봐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이 5천만 원 주겠다고 했고 제가 당시 빚이 많아서 승낙했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차량이고 자신이 사고 나면 사고로 보험을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은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절개를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서 제동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18일 박민우 씨가 차를 맡겼을 때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강민석의 부탁으로 박민우 씨가 대신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 점검 명목으로 차를 받았고 라인에 1mm 정도의 절개를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며칠 후부터 오일이 조금씩 새면서 제동력이 약해집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마모로 인한 자연적 파손으로 보일 거라고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우 씨가 사고로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강민석이 단순히 사고로 보험금만 챙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읽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거였어요. 김 검사님 며느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걸 밝혀내야 합니다. 윤상철 진술만으로는 강민석까지만 연결되고 며느리와의 공모 관계는 아직 입증이 안 됩니다.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와 강민석의 통신 기록을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재영 검사가 잠시 멈췄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며느리 집을 수색해야겠습니다. 며느리 집을요? 지금 자금 횡령으로 보이는 금전 기록이나 보험 사기 등의 자료를 아마 자택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며느리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결정적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며칠 후 검찰이 며느리의 거주지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요. 횡령, 부당상속 등의 제목이었어요. 아직 살인교사에 대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오전 6시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경찰과 검찰 직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수색 시작.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수색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도 함께 들어갔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아들 죽인 게 당신이지? 무슨 말씀을 저는... 그때 수색을 하던 검찰 수사관이 소리쳤어요. 검사님, 여기 휴대폰 여러 대 나왔습니다. 서랍 안에서 휴대폰 4대가 나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건 제 휴대폰이에요. 본인 휴대폰이 한 대가 아니고 4대네요. 여러 개가 필요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보군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단 모든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기겠습니다. 검사가 증거물 봉투에 휴대폰들을 넣었어요. 그때 또 다른 수사관이 소리쳤어요. 검사님, 침대 밑에서 노트북과 외장하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압수하세요. 수색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 결과 휴대폰 4대, 노트북 2대, 외장하드 3개, 그리고 통장과 서류들이 대량으로 압수됐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조만간 소환하겠습니다. 경찰들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경고하고 나갔어요. 저는 나가면서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답니다. 며칠 후 김재영 검사가 우리를 급히 불렀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디지털 포렌식 팀이 며느리의 과거 휴대폰을 복구했는데요. 삭제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김 검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24년 4월 5일. 내가 너희 차 브레이크에 흠집을 냈어. 조만간 정비소를 가야 될 거야. 오빠 정말 괜찮을까? 나 무서워. 걱정 마. 상철이가 전문가야. 아무도 모를 거야. 사고처럼 보이는 거 확실해? 당연하지.
브레이크 마모로 결론 날 거야. 경찰도 의심 안 해. 2024년 4월 12일. 민우가 드디어 내일 정비소 간대. 내가 잘 아는 정비소라고 말했어. 그곳에 갈 거야. 떨려 죽겠어. 침착해. 내가 상철이한테 다 얘기했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 우와. 보험금만 5억이야. 거기다 민우 예금이랑 부동산까지 하면 30억은 넘어. 우리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2024년 4월 20일. 상철이가 작업 끝냈대. 언제쯤 사고가 날까?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 일주일이면 된대. 브레이크 오일이 다 새면 사고 날 거야. 그날 나는 뭐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집에 있어. 경찰한테 전화 오면 논란 청만해. 2024년 5월 8일 사고 당일. 병원에서 연락 왔어. 민우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있대. 지금 당장 가서 미친 듯이 울어. 최대한 슬픈 척해. 나는 일주일 뒤에 연락할게. 지금은 조심해야 해. 알았어. 사랑해. 나도. 곧 만나. 2024년 5월 15일 장례식 다음 날. 장례 끝났어. 시부모님한테는 연락 안 했어. 잘했어. 재산 정리부터 해. 어떻게? 일단 통장부터. 민우 명의 통장 다 해지하고 네 명의로 옮겨. 부동산은? 상속 등기 끝나면 바로 팔아서 현금화 시켜. 시부모님이 한국 오기 전에 다 정리해야 돼.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차갑게 죽인 거였어요. 남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 김재영 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살인교사의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정리하면 살인교사, 보험사기, 재산 탈취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체포하는 건가요? 네, 그럼요. 두 사람을 동시에 체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체포 작전은 시작되었어요. 소환을 기다리던 며느리 집 앞에 경찰들은 잠복을 시작했어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며느리가 강민석에서 연락을 줄 수 없게 되었고 답답함을 느낀 강민석이 며느리 집에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경찰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강민석은 새벽 이른 시간 며느리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경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강민석을 체포하였고 집에서 소환을 기다리던 며느리까지 현장에서 체포하였어요. 저는 김재현 검사로부터 두 사람의 체포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에는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가 울먹였어요. 김재영 검사가 태블릿을 그녀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그녀와 강민석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당신 휴대폰에서 복구한 겁니다. 아니 저는 사고 당일, 바로 당신의 남편이 죽은 날, 당신은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몰라요. 다 강민석이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메시지에 당신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강민석이 조사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가 부탁해서 한 겁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메시지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윤상철의 진술. 모든 것이 그들의 공모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3일 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억울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피의자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 전 강민석한테 속은 겁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피의자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된 메시지를 보시면 피의자가 적극적 가담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피해자,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강민석이 제 폰을 몰래 써서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CCTV와 통신기지국 기록상 당신이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그녀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저 판사님, 저는 시한부예요. 그녀가 서류 하나를 흔들었어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제발 선처해 주세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판사님, 저쪽에서 제출하려는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해당 병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환자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의 의사 면허 번호도 실존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의자가 위조 진단서를 구매한 증거입니다.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1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당시에도 자신이 시한부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기록과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았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피의자는 구속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과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조 진단서 사용은 추가 기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의자 박지영,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을 결정합니다. 안 돼요. 판사님, 제발.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끌어냈어요. 그녀가 끌려가면서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이 없었답니다. 그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다음 차례는 강민석이었어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판사님, 저는 박지영한테 협박당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협박당했다고요? 네, 그 여자가 제 약점을 잡고 협박했어요. 검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피고인 당신은 전과 3범입니다. 사기와 횡령으로 2번이나 실형을 받았죠. 이번이 3번째이고 살인교사입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피고인 강민석 구속을 결정합니다. 그도 끌려 나갔어요. 6개월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공판부터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답니다. 검사가 증인으로 윤상철을 불렀어요. 증인, 2024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민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그래서요? 차 한 대를 선봐달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하라고요. 얼마를 받았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을 한 겁니까? 윤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제가 빚이 많아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검사가 소리쳤어요. 당신의 행위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증인은 김도환 씨였어요. 증인은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의 금융 거래를 분석하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도환 씨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해외 계좌 7개를 개설했고 총 3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는요? 사망 6개월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월 5천만 원 이상씩 이체됐습니다.
즉, 미리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지 않으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정민수 씨였어요. 증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하셨죠? 네. 20년간 회계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2023년 11월부터 해외 투자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요? 총 27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는 없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빠져나갔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박지영과 강민석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석을 가리켰어요. 피고인들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당신들의 범죄입니다. 네 번째 증인은 박철수 씨였어요. 증인은 전직 경찰서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들의 동선을 추적하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박철수 씨가 CCTV 사진들을 제시했어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피고인 박지영과 강민석은 빈번하게 만났습니다. 호텔, 카페, 모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불륜 관계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3일 전, 이 두 사람은 부산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부산을 다녀온 직후 강민석이 윤상철의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범행 준비를 한 거군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증인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어요.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박지영이 삭제한 메시지 총 1347건을 복구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범행 계획 금전 거래 그리고 전문가가 잠시 멈췄어요. 피해자를 죽인 후에 재산 분배 계획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전문가가 화면에 메시지를 띄웠어요. 2024년 4월 25일. 일 끝나면 부동산부터 팔자. 강남 아파트 2채면 20억은 되지? 응. 거기다 회사 지분이랑 예금까지 하면 30억 넘어. 반반하자. 시부모님은? 얘기하지 마.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몰라. 재산 다 정리하고 나중에 얘기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며느리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판사가 피고인들을 봤어요.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다고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우리 쪽을 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하지만 남편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족이시니 발언하십시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믿었습니다. 제 아들도 믿었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저희의 신뢰를 이용해서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30억 때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이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판사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재영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 시도였습니다. 그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피고인들은 6개월 동안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보험금 확인, 재산 조사,
해외 계좌 개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더욱 악랄했습니다. 검사가 우리를 가리켰어요. 피해자의 부모님께 아들의 죽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몰래 치렀고 1년 동안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사가 잠시 멈췄어요. 재산을 빼돌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한국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던 겁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남편이 죽은 다음 날부터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당일에도 은행에 들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피고인 강민석은 범행 도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분배까지 계획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범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석을 똑바로 봤어요. 피고인들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1347건의 메시지, 금융 거래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그리고 자백한 공범의 증언.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피고인 강민석, 살인교사, 사기, 횡령, 보험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박지영, 살인교사, 사기, 횡령, 보험사기, 위증,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윤상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인 박지영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이라고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학대했다고요? 또한 피고인은 강민석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을 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복구된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음이 명백합니다. 판사가 변호인을 봤어요. 변호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것은 변호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강민석의 변호인도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답니다. 2024년 11월 27일. 드디어 선고일이 왔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세 사람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살인을 교사하고 범행 도구를 제공했으며 범행 후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으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민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강민석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피고인 박지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몸을 떨었어요.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하고 시부모에게 아들의 죽음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1년 동안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더욱이 구속 후에도 위조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은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지영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판사님, 너무해요. 저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호통을 쳤어요. 피고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 윤상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윤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몰랐다고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살인 도구를 제공했으므로 이는 살인방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강민석은 넋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아, 아빠가 원수 갚았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도환 씨, 박철수 씨, 정민수 씨, 이준호 씨. 남편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희 아들은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죽어서도 아들을 볼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박철수 씨가 말했어요. 형님과 형수님께서 평생을 선하게 사셨으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형님이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오늘의 승리를 만든 겁니다. 정민수 씨도 덧붙였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답니다. 선고 후 한 달 재산 회수 작업이 시작됐어요. 검찰이 압류했던 계좌들이 풀렸고 부동산 매각 대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민수 씨가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형님, 회수한 자산 목록입니다. 총 약 26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원래 재산은 35억이 넘었어요. 약 9억 원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었죠. 이미 소비되었거나 추적이 불가능했거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돈은 됐어요. 우리 아들 원수를 갚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답니다. 잃어버린 9억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아들의 묘를 들렀답니다. 그제서야 아들을 만날 용기가 생겼었던 것 같았어요. 아들아, 엄마가 늦었지?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게 다 엄마 잘못이야.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아, 아빠가 그 나쁜 것들 다 벌받게 했어. 무기징역이랑 18년이야.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쉬어요. 아예 일 다 했잖아요. 그래요. 이제 쉬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우리는 조바루로 돌아왔어요. 조바루로 돌아온 우리는 예전과 같은 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답니다. 아담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지 카페에는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우리는 정의를 실현했어요. 3개월 후 우리는 결심을 했어요. 여보, 우리 장학기부 할까? 장학기부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 이름으로 좋은 일 하나 남기고 가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회수한 재산 중 5억을 장학기부했어요.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답니다. 복수는 끝났고 심판은 이뤄졌고 이제 우리는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답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 신뢰, 인맥이 진짜 재산이었다는 걸요. 어둠 속에서도 우리 곁을 지켜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만약 평생 나쁘게 살았으면 아무도 안 도와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선하게 살아요. 그래요, 여보. 우리의 귀향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들 없는 인생은 여전히 아팠지만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었답니다. 5년 후. 조바루의 아침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제 70대 중반이 됐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해변을 걷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문 앞에서 어떤 청년이 서 있었어요. 아담이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남편과 저는 아담의 손을 꼭 잡고 행복의 포옹을 했어요. 아들이 저희에게 돌아온 것처럼요.